21세기의 서울은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들 하지만 한민재의 펜트하우스 70층 침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5시의 하늘은 마치 죽은 듯이 고요하고 차가운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생체 리듬에 맞춰 정확히 눈을 뜬 민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지만 평소와는 다른 이질적인 정막이 거대한 공간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매일 아침 이 시간쯤이면 갓 내린 블루마운틴 커피의 그윽한 향기가 주방에서부터 은은하게 흘러나와야 했고, 침대 옆 협탁에는 오늘 하루의 일정이 완벽하게 정리된 보고서가 놓여 있어야 했지만 오늘은 오직 공기청정기의 기계적인 소음만이 싸늘한 공기를 가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침대 헤드에 기대 앉아 마른 세수를 하며 불쾌한 감정을 떨쳐내려 애썼다. 이것은 숙취로 인한 두통 따위가 아니었다. 지난 7년 동안 공기처럼 당연하게 존재해왔던 완벽한 질서에 무언가 치명적인 균열이 생겼음을 알리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민재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맨발을 내디디며 협탁 위에 놓인 최신형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알리는 간략한 문자 메시지도, 긴급회의 안건 리스트도,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이라는 강서윤 비서실장의 익숙한 메시지도 도착해 있지 않았다. 이러한 부재는 마치 잔잔하던 호수 위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키며 그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세계가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간을 찌푸린 그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러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굳이 번호를 외울 필요조차 없었던, 언제나 즉각적인 응답이 보장되었던 그 번호에서는 건조하고 기계적인 안내 음성만이 흘러나왔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그 무미건조한 소리는 민재의 인내심을 날카롭게 긁어대며 아침의 고요를 산산조각냈다. 단순한 지각이나 태만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녀가 지난 시간 동안 보여준 완벽주의적 성향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 민재는 거실로 걸어 나오며 혹시라도 그녀가 옷방이나 서재에 미리 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 했으나 넓은 펜트하우스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존재하지 않았다. 강서윤은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민재라는 거대 기업의 오너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오가며 흐트러짐 없이 군림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중앙 처리 장치이자 천일그룹의 가장 깊숙한 비밀 금고를 여는 열쇠를 쥔 유일한 인물이었다. 사전 보고도 없이 허락도 없이 그녀가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은 그가 가진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모욕이었다. 드레스룸으로 들어선 그는 평소 그녀가 골라주던 넥타이 대신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직접 꺼내 입었지만 거울 속에서 셔츠 단추를 채우는 자신의 손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검은색 세단이 천일그룹 본사 로비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을 때 이미 건물 전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도열에 있는 경호팀과 임원들 사이를 지나치며 민재는 습관적으로 오른쪽 뒤편을 곁눈질했지만 그곳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르던 강서윤의 모습이 없었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굽 소리는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직원들은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깊게 고개를 숙였다. CEO 전용 엘리베이터가 그를 태우고 88층을 향해 고속으로 상승하는 동안 민재는 차라리 그녀가 집무실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거나 급한 용무로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기를 바라는 비성적인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마주한 현실은 그의 기대를 처참하게 배신했다. 비서실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그 안은 마치 한 번도 사람이 존재한 적 없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비워져 있었다. 그녀의 책상은 지나칠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서류 더미는커녕 메모지 한 장, 펜 한 자루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그녀가 매일 아침 물을 주던 작은 선인장 화분마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모니터는 검은 입을 벌린 채 꺼져 있었고
서랍을 열어보아도 텅 빈 공간만이 공허하게 그를 반겼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납치가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완벽한 증발이었다. 멍하니 서 있던 민재의 등 뒤로 보안실장 김 부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거구의 사내는 에어컨이 가동 중인 실내에서도 식은땀을 흘리며 창백해진 얼굴로 보고를 시작했다. 회장님, 간밤에 보안 서버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오류라기보다는 외부 침입 흔적이. 김 부장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 88층의 모든 CCTV 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단순히 지워진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복도의 영상을 반복 재생하도록 조작된 루프 해킹이었습니다. 저희 기술팀이 이상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김 부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민재는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천일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국가정보기관 수준의 버금가는 철통 같은 방어막을 자랑했다. 그것을 내부에서, 그것도 단 2시간 만에 흔적도 없이 뚫고 나갔다는 것은 강서윤이 단순히 유능한 비서 수준을 넘어선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감추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민재는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내 곁에서 숨죽이며 7년을 지낸 여자가 사실은 나조차 파악하지 못한 괴물이었다는 말인가? 당장 찾아. 대한민국 바닥을 전부 뒤집어서라도 찾아내. 민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김 부장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공항, 항만, 기차역, 버스 터미널, 렌터카 업체까지 모조리 뒤져. 강서윤이라는 이름으로 된 모든 기록을 추적해 내 허락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이 나라를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보여줘. 김 부장이 황급히 나간 뒤 민재는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강서윤의 인사기록 원본을 가져오라고 고함쳤다. 그녀의 집 주소, 가족 관계, 출신 학교, 그 어떤 단서라도 잡아야 했다. 하지만 잠시 후 보고된 내용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인사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그녀의 서류는 백지 상태였고 전산망에 등록된 주소지는 이미 3년 전에 철거된 재개발 구역의 폐가로 밝혀졌다. 그녀가 제출했던 대학 졸업 증명서와 경력 증명서 역시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었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였다. 민재가 알고 있던 강서윤이라는 여자는 허상이었다. 그녀의 이름, 나이, 배경, 그 모든 것이 그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연극 소품에 불과했다. 민재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보는 눈이 탁월하다고 자부해왔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등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던 여자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무엇을 좋아했는지, 휴일에는 무엇을 하는지, 심지어 그녀의 진짜 표정이 무엇인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오직 업무를 처리할 때의 냉철한 눈빛과 그가 건네는 지시에 절대 복종하던 모습뿐이었다. 그 철저한 기만이 민재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때 책상 위에 내선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재무이사 최전무였다. 회장님, 긴급하게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구시정각의 비자금 관리 계좌에서 거액의 입금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재의 눈썹이 꿈틀했다. 비자금 계좌는 강서윤과 자신만이 접근 권한을 가진 극비 계좌였다. 얼마나 빠져나갔지? 민재가 날카롭게 물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입금되었습니다. 정확히 지난 7년 동안 강 실장에게 지급되었던 급여와 성과급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입금자명은 청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 전무의 말에 민재는 얼어붙고 말았다. 그녀는 돈을 훔쳐 달아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을 토해내며 한민재라는 인간과의 관계를 돈으로
깨끗하게 청산하고 떠난 것이다. 이것은 도주가 아니라 명백한 이별 통보이자 조롱이었다. 민재는 수화기를 내던지듯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시야가 붉게 물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돈이나 권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증명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암호화된 위성 전화기를 꺼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를 누르자 건조한 신호음 끝에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의뢰하시겠습니까? 민재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마치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타깃은 강서윤. 생포가 원칙이다. 그녀에 대한 정보 하나당 10억, 그녀의 신병을 확보하는 팀에게는 500억을 주겠다. 경찰이나 정보국보다 먼저 찾아내 내 앞에 무릎 꿇려야 하니까. 그는 전화를 끊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오전 회의 시간이 다가오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임원들이 하나둘씩 회의실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민재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흐트러진 표정을 감춘 채 회의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의 뒤를 쫓았지만 그곳은 비어 있었다. 항상 그 자리에서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일정을 조율하던 강서윤의 부재는 회의실 공기마저 무겁게 만들었다. 민재는 상석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임원들을 훑어보았다. 강 실장은 당분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다. 내 지시 없이는 그 누구도 그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오늘 회의는 내가 직접 진행한다. 그의 거짓말은 서툴렀지만 그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도 토를 달지 못했다. 그러나 민재는 알고 있었다. 이 거대한 천일그룹이라는 제국이 강서윤이라는 축을 잃고 얼마나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민재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다. 그녀가 작성했던 서류들의 완벽한 문장,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었던 기민한 대처 능력, 그리고 가끔 그가 짓궂은 농담을 던질 때면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가던 알 수 없는 묘한 표정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녀가 자신을 그리고 이 회사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지금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 분비는 인천공항 출국장에 있을까? 아니면 지방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숨어 있을까? 어쩌면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CCTV 화면을 통해 당황한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며 비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미치자 민재는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을 부러뜨릴 듯 꽉 쥐었다. 검은 잉크가 손가락 사이로 피처럼 배어 나왔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정보원들로부터 첫 번째 보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모든 정보는 허위였거나 교묘하게 조작된 미끼였다. 부산항에서 그녀를 봤다는 제보를 따라 현장을 급습했지만 발견된 것은 그녀의 옷을 입은 노숙자뿐이었고 그녀의 신용카드가 결제된 편의점 CCTV에는 마스크를 쓴 낯선 남자가 찍혀 있을 뿐이었다. 강서윤은 마치 유령처럼 한반도 전역에 가짜 흔적을 뿌리며 추적자들을 농락하고 있었다. 그녀의 도주 경로는 전문적인 요원의 솜씨 그 이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수행하는 작전이었다. 민재는 집무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깨어 있었다. 해가 지고 도시의 어둠이 깔리자 민재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텅 빈 사무실, 주인 잃은 책상, 그리고 답이 없는 질문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아무것도 없는 책상 위를 손끝으로 쓸어보다가 의자 밑바닥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스티커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낡은 바코드 스티커였는데 언뜻 보면 가구의 재고 관리 라벨처럼 보였지만 민재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스캔했다. 화면에 짧은 문장 하나가 떴다. 더 이상 나를 찾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그것은 그녀가 남긴 유일한 메시지였다. 민재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중얼거렸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아니, 넌 틀렸어. 강서윤. 네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할 수 있지? 그녀의 메시지는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포기를 종용하는 그 문장은 역설적으로 민재의 승부욕과 집착을 극도로 자극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비서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난입하여 판을 뒤엎고 도망친 대등한 적수이자 반드시 다시 찾아와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할 자신의 일부였다. 민재는 창밖의 야경을 노려보며 맹세했다. 그녀가 숨을 곳은 없다. 하늘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지옥 밑바닥을 뒤져서라도 그녀를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차가운 눈동자를 마주하고 반드시 물어볼 것이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나를 떠났는지. 그리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그녀는 다시는 내 곁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밤은 깊어갔고 대한민국 최고의 CEO와 그를 떠난 전설적인 비서 사이에 숨막히는 추격전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천일그룹 본사의 지하 5층. 일반 임직원들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전략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 앞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한민재는 팔짱을 낀 채 지도 위에 어지럽게 찍히는 붉은 점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강서윤이 사라진 지 48시간이 지났고 그녀가 남긴 디지털 흔적들은 마치 불꽃놀이처럼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의 카드 사용 내역, 파리행 비행기 탑승권 예매 기록, 심지어 홍콩의 한 고급 호텔 체크인 기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보고되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보들을 단서라고 믿고 추적팀을 급파했겠지만 민재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 모든 것이 기만 전술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자금력과 인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우선순위로 추적을 시작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내부자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회장님, 파리행 비행기에 탑승한 여성은 강 실장님과 체형이 비슷한 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홍콩 호텔 CCTV에 잡힌 인물 역시 뒷모습만 노출하고 사라졌습니다. 완벽한 교란 작전입니다. 보안팀장의 보고에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마치 그와 체스 게임을 하듯 말 하나하나를 신중하고도 과감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민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강서윤은 화려한 도시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업무가 끝나면 조용한 곳을 찾았고 복잡한 인파속보다는 고립된 공간에서 안정을 찾곤 했다. 민재는 지도상의 화려한 국제도시들을 지우고 시선을 대한민국 남단의 외진 해안가로 돌렸다. 해외로 나가지 않았어.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을 그녀는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이야. 전국 항구 도시, 그 중에서도 CCTV 사각지대가 많고 외부인의 유입이 잦아 신분을 숨기기 쉬운 곳들을 중심으로 다시 수색해. 한편 서울에서 남쪽으로 300km 떨어진 낡고 습한 항구 도시 통영의 외곽 마을에는 며칠 전부터 낯선 여자가 머물고 있었다. 소금기 머금은 바닷바람이 끈적하게 달라붙는 이곳에서 그녀는 김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화려한 정장과 하이힐 대신 헐렁한 작업복 바지와 낡은 운동화를 신은 강서윤은 허름한 백반집 바다식당의 주방 한 구석에서 묵묵히 양파를 까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머리는 대충 묶어 올려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 있었다. 그녀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최첨단 감시 시스템이 닿지 않는 낙후된 지역이었고 거친 뱃사람들과 뜨내기 노동자들이 오가는 탓에 누구도 타인의 과거에 대해 깊이 묻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땀 냄새와 생선 비린내에 파묻혀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있었다.
서유는 껍질을 벗긴 양파를 능숙한 솜씨로 썰며 지난 7년의 시간을 되새겼다. 한민재라는 남자의 그림자로 살았던 시간들, 그의 야망을 위해 자신의 손에 묻혀야 했던 더러운 피와 기만들, 그녀가 떠난 것은 단순히 피로 때문이 아니었다. 민재가 추진하던 뉴타운 재개발 프로젝트의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공범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잠식되기 전에 탈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뉴스 화면에 비치는 민재의 차가운 표정을 볼 때면 심장이 묘하게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죄책감인지 아니면 애증인지 그녀조차 정의할 수 없었다. 식당 주인인 욕쟁이 할머니가 걸걸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미니야, 저기 3번 테이블에 소주 한 병 더 갖다 줘라. 아주 진상들이 따로 없어. 식당홀에는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 4명이 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인근 재개발 공사 현장의 이권 개입을 위해 내려온 용역 깡패들이었다. 서유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사내 중 하나가 그녀의 손목을 덥석 잡으며 희롱 섞인 말을 던졌다. 어이, 아가씨, 얼굴 좀 보자. 이런 시골 구석에 있기엔 피부가 너무 고운 거 아니야? 서윤의 눈매가 순간 싸늘하게 변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겁먹은 척 손을 빼냈다. 지금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경찰이 출동할 것이고 신원 조회가 들어가는 순간 한민재의 레이더망에 걸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녀는 모욕감을 삼키며 황급히 주방으로 돌아왔지만 등 뒤로 쏟아지는 사내들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늦은 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그 용역 깡패들이 다시 들이닥쳤다. 이번에는 술을 마시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식당 주인 할머니에게 가게를 비우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 일대 땅은 우리 건설사에서 매입하기로 했어. 도장 찍으라고 할 때 찍었으면 좋게 끝났을 거 아니야.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의자를 집어 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할머니가 울면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했지만 사내는 가차없이 할머니를 밀쳐버렸다. 바닥에 나뒹구는 할머니를 보며 사내들이 낄낄거리는 순간 주방 커튼 뒤에 서 있던 서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는 자신이 숨죽여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지만 눈앞의 폭력을 방관하는 것은 그녀의 신념이 허락하지 않았다. 서윤은 천천히 홀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이전에 주눅든 종업원 김민희와는 전혀 달랐다.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소름 끼칠 정도로 명료하게 식당 안을 울렸다. 깡패들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인연이 미쳤나? 오빠들이 좀 놀아주니까 기어오르네? 한 사내가 주먹을 휘두르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렀다. 서유는 사내의 주먹을 깻잎 한 장 차이로 피함과 동시에 그의 팔 관절을 정확한 각도로 꺾으며 명치를 가격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거구의 사내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것은 길거리 싸움이 아니었다. 군더더기 없이 급소만을 노리는 고도로 훈련된 살인 기계의 움직임이었다. 나머지 3명의 사내들이 당황하여 흉기를 꺼내 들고 덤벼들었지만 서윤에게는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보였다. 그녀는 테이블을 밟고 뛰어올라 한 명의 턱을 무릎으로 가격하고 착지와 동시에 다른 한 명의 오금을 걷어차 무릎 꿇게 만들었다. 좁은 식당 안에서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크라브마가 크라이브마가와 시스테마가 혼합된 그녀의 근접 격투 기술은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단 시간 안에 무력화시키는 것에 특화되어 있었다.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아 4명의 건장한 사내들은 팔다리가 꺾이거나 기절한 채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식당 안은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감돌았고 구석에서 떨고 있던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상황이 종료되자 서윤은 퍼뜩 정신이 들었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으면서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깨달았다. 일반적인 여성이 할 수 있는 반격의 범위를 넘어섰다. 프로의 기술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말았다. 바닥에 쓰러진 깡패 중 한 명은 의식이 남아 있었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식당 밖 빗속에 세워진 검은 승용차 안에서 누군가가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미처 감지하지 못했다. 그것은 깡패들의 배후에 있는 건설사 직원이 증거 수집용으로 찍은 영상이었지만 이 영상이 어디로 흘러들어갈지는 불보듯 뻔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짐을 싸서 떠나야 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상황실. 새벽까지 보고를 기다리던 민재의 개인 단말기로 알림음이 울렸다.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전송된 짧은 영상 파일이었다. 민재는 무심한 표정으로 파일을 재생했다. 흔들리는 화면 속 낡은 식당에서 작업복을 입은 여자가 건장한 남자들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고 얼굴도 모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민재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상대를 가격할 때 무게중심을 낮추는 독특한 자세, 관절을 꺾을 때의 망설임 없는 손놀림, 그것은 그가 과거에 수없이 보았던 자신을 암살 위협에서 구해냈던 바로 그 움직임이었다. 민재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찾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투를 집어들었다. 헬기 준비해. 목적지는 통영이다. 통영에서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서윤은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빗속을 뚫고 숙소로 돌아와 가장 필요한 물품만을 작은 배낭에 챙겼다. 할머니에게는 미안하지만 인사를 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녀가 떠나야 할머니도 안전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뒷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골목 어귀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다. 깡패들과는 다른 훈련된 자들이 내뿜는 살기였다. 민재가 이렇게 빨리 들이닥칠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의 집요함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서윤은 빗줄기 속으로 몸을 던졌다. 이제부터는 숨바꼭질이 아니라 생사를 건 추격전이었다. 그녀는 어둠을 틈타 항구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낡은 어선들 사이로 몸을 숨기며 그녀는 자신이 만든 미로에 갇힌 쥐가 된 기분을 느꼈다. 민재가 탄 헬기가 통영 상공을 가르며 날아오고 있을 때 서윤은 낡은 창고 건물 옥상에 몸을 숨긴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을 입구로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고 그 차량들에는 천일 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민재가 직접 온 것이다. 서윤은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를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끝을 봐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올 테면 와봐, 한민재.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순순히 잡혀주지는 않을 테니까.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야수처럼 번뜩였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거리는 이제 불과 몇 킬로미터 안으로 좁혀져 있었다. 검은색 헬리콥터의 로터 블레이드가 통영의 밤하늘을 거칠게 찢어 밝히며 쏟아지는 빗줄기를 사방으로 흩뿌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지상을 훑었고 그 불빛은 마치 신의 심판처럼 낡고 허름한 부둣가 마을을 적나라하게 비췄다. 헬기가 착륙할 공간조차 마땅치 않은 비좁은 공터의 기체가 가까스로 내려앉자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돌풍에 주변의 슬레이트 지붕들이 위태롭게 들썩였다. 문이 열리고 경호팀이 먼저 뛰어내려
신속하게 경계태세를 갖추었고 그 사이로 한민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구두가 진흙탕 물 웅덩이를 밟으며 더러워졌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불이 꺼진 채 덩그러니 서 있는 바다 식당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등장은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이고도 압도적인 폭력이었다. 민재는 수행원들이 우산을 씌워줄 새도 없이 빗속을 성큼성큼 걸어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난장판이었다. 부서진 의자와 테이블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고 바닥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핏자국이 빗물과 섞여 비릿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것은 조금 전 서윤이 버렸던 사투의 흔적이었다. 민재는 깨진 소주병 조각을 구두 끝으로 툭 차며 주방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도마와 반쯤 썰린 양파가 놓여 있었다. 그는 하얗게 벗겨진 양파 껍질을 집어들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기업의 2인자였던 여자가 고작 이런 곳에서 양파나 까며 숨어 지냈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에 대한 비하이자 그녀를 그토록 완벽하게 대우해 주었던 자신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졌다. 그때 주방 구석진 곳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식당 주인인 할머니가 두려움에 떨며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경호원들이 거칠게 할머니를 끌어내려 하자 민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할머니와 눈높이를 맞췄다. 여기서 일하던 여자 어디로 갔습니까? 민재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깔려 있었다. 할머니는 덜덜 떨면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민희는 아무 잘못 없어. 그 착한 것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난리야. 할머니의 외침에 민재는 미간을 찌푸렸다. 민희, 가짜 이름. 하지만 그 가짜 이름으로 불린 며칠 동안 그녀는 이 낯선 노인에게조차 목숨을 건 보호를 받을 만큼 깊은 유대감을 쌓았던 것이다. 자신과는 7년을 함께 했으면서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인간적인 면모를 고작 며칠 만에 타인에게 내보였다는 사실이 민재의 질투심을 자극했다. 바로 그 순간 식당 밖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에게 당하고 도망쳤던 용역 깡패들이 더 많은 인원을 끌고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그들은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채 빗속에서 기세를 올리며 식당으로 몰려들었다. 야, 김민희, 그년 당장 나와. 오늘 아주 뼈를 추려줄 테니까.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겁먹은 여자가 아니라 칠흑 같은 정장을 입고 도열해 있는 민재의 엘리트 경호팀이었다.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깡패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민재는 그들을 벌레 보듯 차가운 눈으로 일별했다. 치워. 그의 짧은 명령 한마디에 경호팀장과 요원들이 움직였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진압이었다. 훈련받지 못한 동네 건달들은 특수부대 출신 경호원들의 절제된 타격에 순식간에 제압당해 진흙탕에 처박혔다. 민재는 빗물 섞인 흙탕물에 얼굴을 받고 신음하는 깡패 두목에게 다가갔다. 그는 두목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리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누가 보냈지? 두목은 공포에 질려 더듬거렸다. 천일건설이여, 본사에서 무조건 이번 달 안으로 땅 비우게 하라고. 안 그러면 위약금 문다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민재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천일건설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였고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은 그가 지난달 결제 서류에 무심코 서명했던 수많은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그는 강서윤이 왜 하필 이곳으로 도망쳤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숨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몸담았던, 그리고 그녀가 키워낸 그 거대하고 잔혹한 시스템이 가장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짓밟고 있는지 그 끝을 목격하고 싶었던 것이다. 혹은 그 속죄를 위해
이곳에 머물렀던 것일지도 몰랐다. 서윤은 식당에서 500m 떨어진 낡은 조선소 크레인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야전 쌍안경 너머로 민재가 깡패 두목을 신문하고 충격을 받는 표정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그녀가 떠난 이유는 민재가 악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권력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품이 되어 자신의 결정이 타인의 삶을 파괴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 괴물을 키운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다. 돌아가, 한민재.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니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쌍안경을 내렸다. 하지만 민재는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는 부하들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렸고 곧이어 수색견들과 열화상 드론들이 하늘로 띄워졌다. 포위망은 더욱 촘촘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민재는 즉시 지역 경찰서장과 지자체장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 통제를 지시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공권력까지 움직이며 마을 전체가 봉쇄되었다. 그는 김 부장에게 지도를 펼치라고 명령했다. 쥐구멍 하나도 남기지 마. 이 지역 지리를 훤히 꿰고 있는 현지인들을 가이드로 고용해. 놈들은 돈만 주면 뭐든 할 테니까. 민재는 자신이 방금 혐오했던 자본의 논리를 다시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적이 달랐다. 그는 서윤을 잡아야 했다. 잡아서 물어야 했다. 내가 서명한 서류 한 장이 당신에게는 나를 떠날 만큼 큰 죄였냐고. 그는 자신이 만든 황금 감옥이 그녀에게는 숨 막히는 지옥이었음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철거 예정지의 풍경이 자꾸만 그 사실을 상기시켰다. 서윤은 조선소를 빠져나와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천둥 소리가 추격자들의 발소리를 가려주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벽에 붙어 이동하며 골목 어귀마다 배치된 경호원들을 피했다. 하지만 민재가 투입한 인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골목을 돌 때마다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무전기를 들고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는 막다른 골목에서 2명의 경호원과 마주쳤다. 그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타깃 발견이라고 외치려 했지만 서윤이 더 빨랐다. 그녀는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박차고 날아올라 왼쪽 경호원의 목을 수도로 가격해 기절시키고 동시에 오른쪽 경호원의 무전기를 발로 차 떨어뜨린 뒤 로우킥으로 중심을 무너뜨렸다. 단 3초 만의 일이었다. 그녀는 쓰러진 경호원의 이어피스를 빼내 귀에 꽂았다. 이어피스를 통해 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절대 무리하게 진압하지 마. 상처 하나라도 입히면 그 자리에서 해고다 몰아넣어. 항구 쪽이 아니라 등대 쪽으로 몰아. 민재는 그녀의 도주 경로를 읽고 있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그녀가 민간인이 있는 곳으로 도망쳐 인질극을 벌이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이라는 그녀의 도덕성을 역이용하고 있었다. 등대 쪽은 절벽이었다. 도망칠 곳이 없는 막다른 길. 민재는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 스스로 항복하게 만들 셈이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이대로 포위망을 뚫고 시내로 진입할 것인가? 아니면 그가 유도하는 대로 절벽으로 갈 것인가? 시내로 가면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었다. 결국 그녀는 방향을 틀어 어두운 산길, 등대가 있는 절벽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빗속의 추격전은 치열하게 계속되었다. 서윤은 숲속을 달리며 나뭇가지를 꺾어 흔적을 남기고 반대 방향으로 돌을 던져 소리를 내는 등 교란 작전을 펼쳤지만 민재의 팀은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최첨단 열화상 카메라는 차가운 빗속에서도 그녀의 체온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체력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진흙투성이가 된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잡히는 순간 그녀는 다시 그 화려하지만 공허한 새장 속으로 끌려갈 것이 뻔했다.
그녀는 품속에 감추어둔 작은 USB를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는 천일그룹의 비리 장부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최후의 수단이었다. 민재를 파멸시키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가 끝까지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다면 그녀도 선택을 해야 했다. 한편 민재는 차에서 내려 직접 현장 지휘를 시작했다. 그는 태블릿 PC를 통해 드론이 보내오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숲속을 빠르게 이동하는 작은 열점 하나. 그것이 서윤이었다. A팀은 10시 방향, B팀은 2시 방향에서 조여 들어가. C팀은 등대 밑 해안가에 대기해. 혹시라도 바다로 뛰어들 생각은 못하게 해. 그의 지시는 냉철하고 정확했다. 옆에 서 있던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강 실장님이 저항하면 테이저건 사용을 허가하시겠습니까? 민재는 김 부장을 무섭게 노려보았다. 내 말 못 들었나?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하면 자네부터 저 절벽 아래로 던져버릴 거야. 민재의 눈빛에는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를 굴복시키고 싶은 것이지 파괴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지금 그녀에게 용서를 빌 기회를 얻기 위해 이토록 필사적인 것인지도 몰랐다. 마침내 서윤은 숲을 빠져나와 거친 파도가 내려다 보이는 해안 절벽 끝 낡은 등대 앞에 섰다. 뒤로는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였고 앞으로는 수십 명의 경호원들과 수색견들이 반원을 그리며 그녀를 포위하고 있었다.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그녀를 정면으로 비췄고 눈부신 빛 때문에 그녀는 한 손으로 눈을 가려야 했다. 폭풍 우치는 바다의 굉음과 헬기의 소음 속에서 경호원들의 벽이 갈라지며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한민재였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빗물에 젖은 그의 슈트와 머리카락은 엉망이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아우라는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m. 7년을 함께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서로가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이제 그만해, 강서윤. 민재가 소리쳤다. 바람 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더 이상 갈 곳은 없어. 이 무모한 짓을 멈추고 돌아와.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를 응시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돌아갈 곳은 없어. 한민재, 당신이 만든 그 세계에는 내 자리가 없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민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민재는 한 발짝 더 다가갔다. 내 자리는 내 옆이야.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준 모든 것, 부와 명예, 권력을 마다하고 왜 이런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인지. 서윤은 쓴 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왜 떠났는지, 무엇을 견딜 수 없었는지.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발 뒤꿈치가 절벽 끝에 닿아 작은 돌멩이들이 바다로 떨어져 내렸다. 민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거기서 멈춰.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민재가 손을 뻗으며 다급하게 외쳤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지금 그에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려 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포위망 속에서, 이 압도적인 힘의 격차 속에서 그녀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유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뿐이었다. 칠흑 같은 밤바다 위로 두 사람의 엇갈린 시선이 팽팽하게 맞부딪혔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기 위한 시작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통영의 밤바다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는 듯한 소리를 내며 절벽을 때리고 있었다. 등대에 회전하는 불빛이 규칙적으로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그 짧은 빛과 어둠의 교차 속에서 한민재와 강서윤은 서로를 응시하고 있었다. 민재는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최고급 수제 구두는 이미 진흙투성이가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그의 날카로운 인상을 더욱 처절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호팀장에게 손짓하여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것은 회장과 도망친 비서의 문제가 아니라 7년이라는 시간을 공유했던 한 남자와 여자가 풀어야 할 지독한 매듭이었다. 그는 그녀가 절벽 끝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조여오는 공포를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를 굴복시키고 싶은 정복욕이 혈관을 타고 뜨겁게 흐르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내려와, 강서윤. 거기서 객기 부린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민재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날아와 그녀의 귀에 박혔다. 그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갈라져 있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휴가, 연봉 인상, 아니면 내 지분이라도 떼어달라는 거야? 말만 해.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못 줄 건 없어. 민재는 그녀가 떠난 이유를 여전히 거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었다. 그에게 인간관계란 주고받는 것이 명확한 비즈니스였고 강서윤 역시 그가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거절할 리 없는 합리적인 파트너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오히려 서윤의 표정을 더욱 싸늘하게 굳어지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를 비웃듯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한민재 씨. 서윤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폭풍우보다 더 강한 울림이 있었다. 내가 원한 건 당신의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어. 내가 원한 건 최소한의 인간다움이었어. 지난 7년 동안 당신은 괴물이 되어갔고 나는 그 괴물을 살찌우는 먹이를 가져다 바치는 사육사였지. 그녀의 말에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이룬 성취를 괴물이라는 단어로 폄하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괴물?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수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는 게 괴물인가? 나는 승리자야. 그리고 너는 그 승리의 가장 큰 조력자였고 우리는 완벽한 팀이었어. 그런데 도대체 왜 고작 재개발 구역의 늙은이 몇 명 내쫓는 일 따위에 감상적으로 구는 거야? 민재는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소리쳤다. 그에게는 대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너무나 당연한 논리였기에 그녀의 반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서윤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빗물이 그녀의 속눈썹에 맺혔다가 눈물처럼 떨어져 내렸다. 그게 바로 당신이 괴물이라는 증거야. 사람들의 삶을 짓밟고도 그것을 고작 감상이라고 치부하는 그 태도. 그녀는 한 발짝 민재 쪽으로 다가갔다. 절벽 끝에서 멀어지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에게 자신의 진심을 똑바로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지난달 당신이 서명한 구조조정안 때문에 자살한 가장이 있었어. 당신이 밀어버리라고 지시한 철거촌에서 갈 곳 잃은 아이들이 거리로 나앉았어. 나는 더 이상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내 손에 묻은 잉크 자국이 핏자국처럼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녀의 절규는 빗속에서 터져나오는 비명과 같았다. 민재는 그녀의 격렬한 반응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가 그토록 깊은 죄책감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다. 그녀는 언제나 무표정한 얼굴로 그의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했으니까. 그래서 도망친 곳이 고작 여기야? 이 시궁창 같은 곳에서 양파나 까면서 속죄라도 하겠다는 건가? 민재는 다시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다. 자신의 도덕성을 부정당한 수치심을 분노로 덮으려 했다. 너는 내 거야, 강서윤. 네가 지은 죄가 있다면 내 옆에서 갚아. 네가 갈 곳은 지옥이라도 내 옆자리여야 해. 민재는 이성을 잃고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말로 설득할 수 없다면 힘으로라도 끌고 가겠다는 원초적인 소유욕이 발동한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돌아가자. 억지로라도 태워서 갈 테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 그의 소나기 힘은 억세였고 빗물에 젖은 옷자락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경호원들이 놀라 움찔했지만 민재의 기세에 눌려 누구도 개입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재가 힘으로 제압하려던 찰나 서유는 저항하는 대신 그의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몸을 숙이며 파고들었다. 유도와 합기도가 결합된 정교한 호신술이었다. 민재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쏠리는 순간 서유는 그의 멱살과 소매를 잡고 전광석화처럼 업어치기 기술을 구사했다.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감각과 함께 천일 그룹의 제왕 한민재는 진흙투성이 바닥으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등이 바닥에 부딪혔고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민재는 고통보다는 충격으로 인해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자신이 바닥에 누워있고 올려다본 시야에 강서윤이 서 있다는 상황 자체를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서윤은 넘어진 민재에게 틈을 주지 않고 즉시 제압에 들어갔다. 그녀는 민재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며 무릎으로 그의 등을 눌렀다. 완벽한 상하 관계의 역전이었다. 7년 동안 그를 올려다보며 보좌했던 그녀가 지금은 물리적인 힘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굴복시키고 있었다. 민재는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급소를 정확히 압박하는 그녀의 기술에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빗물이 그의 입안으로 흘러들어왔고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거 놔. 뭐 하는 짓이야. 민재가 흙탕물을 뱉으며 소리쳤지만 서윤의 소나기 힘은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민재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이제 알겠어? 당신은 신이 아니야. 넥타이와 슈트를 벗겨놓으면 당신도 진흙탕에 구르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고. 그녀의 말은 민재의 뼈를 때리는 듯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가진 권력과 배경이 곧 자신의 힘이라고 착각해왔다. 하지만 그 모든 껍데기를 벗겨내고 1대1로 마주한 상황에서 그는 그녀에게 철저히 제압당한 무력한 남자에 불과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엄청난 굴욕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기이한 전율을 느끼게 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배경 없이 계급장 없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짓밟고 훈계하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가장 순종적이라고 믿었던 여자가. 민재의 저항이 잦아들었다. 그는 힘이 빠져서가 아니라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뜨거운 체온과 떨림 때문에 멈춘 것이었다. 그녀의 손도 그녀의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공격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울고 있었다. 서유는 민재가 저항을 멈추자 천천히 팔을 풀어주었다. 하지만 경계 태세를 풀지는 않은 채 그에게서 물러나 거리를 두었다. 민재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백만 원짜리 슈트는 걸레처럼 엉망이 되었고 얼굴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지만 그는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멍하니 서윤을 바라보았다. 빗속에 서 있는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해 보였고 동시에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민재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와 소유욕이 차갑게 식어내리고 그 자리에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통증이 밀려들어왔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유능한 비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비춰주던 유일한 거울이었다는 것을. 그 거울이 깨지고 나서야 그는 자신의 추악한 몰골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내가 괴물이라고 했나? 민재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빗소리에 묻힐 듯 작은 목소리였지만 서유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민재는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괴물을 만든 게 너라면 그 괴물을 멈추는 것도 네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애원도 아니었다.
그것은 길을 잃은 아이가 내뱉는 투정에 가까운 기묘한 질문이었다. 서유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녀는 그가 화를 내거나 다시 덤벼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는 오히려 무방비 상태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 남자,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CEO 한민재가 지금 그녀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당신을 멈출 수 있는 건 당신뿐이야. 서윤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대리인이 아니야.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져. 그게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이야. 그녀는 뒤로 돌아 어둠 속으로 걸어가려 했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움직였지만 민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보내줘. 그의 명령에 경호팀장은 당황하며 되물었다. 회장님, 하지만 보내주라고. 내 말 안 들려. 민재가 고함을 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었고 서유는 잠시 멈칫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재는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빗속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민재는 털썩 진흙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때렸지만 그는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패배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를 힘으로 굴복시킬 수도, 돈으로 매수할 수도, 논리로 설득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모든 무기를 무력화시키고 유유히 사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떠난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절망만이 아니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오기가, 그리고 그녀에 대한 미칠 듯한 갈망이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었다. 괴물을 멈추라고? 네가 없으면 나는 더 지독한 괴물이 될 텐데. 민재는 진흙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때 경호팀장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신호음이 울렸다. 그리고 곧이어 헬기에 대기 중이던 비서실 차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무기력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강서윤보다 더 급한 일이라도 있어? 차장의 대답은 민재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다. 쿠데타입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고 최 전무와 박 상무가 회장님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벼락처럼 민재의 뇌리에 꽂혔다. 그가 서윤을 쫓아 자리를 비운 사이 늑대들이 빈집을 털기 위해 이빨을 드러낸 것이었다. 민재의 눈동자가 다시금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흙으로 엉망이 된 슈트를 털어내며 그의 표정은 방금 전의 무력한 패배자에서 다시 냉혹한 승부사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헬기 시동 걸어. 민재가 낮게 읊조렸다. 그는 서윤이 사라진 어둠 쪽을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보았다. 강서윤, 내 말이 맞아. 나는 괴물이야. 그리고 그 괴물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보여주지. 네가 다시 내 발로 찾아오게 만들겠어. 민재는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다시 거침없어졌지만 그 등 뒤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더 깊고 어두운 고독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서윤과의 재회는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파국을 향한 시작에 불과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헬기 안에서 내려다본 천일그룹 본사는 마치 거대한 전쟁터와 같았다. 새벽의 푸른빛이 채 가시기도 전에 건물 주변은 수백 대의 취재 차량과 검찰청의 파란색 박스를 든 수사관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한민재는 피로가 덕지덕지 묻은 눈을 비비며 창밖을 응시했다. 통영의 절벽 끝에서 강서윤과 나누었던 그 처절한 대화가 아직 귓가에 맴돌고 있었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조차 없었다. 그가 자리를 비운 단 48시간 동안
내부에 숨죽이고 있던 하이에나들은 그가 가장 취약해진 순간을 놓치지 않고 물어뜯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태가 아니었다. 강서윤의 부재와 자신의 이탈을 계산해 넣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치밀한 쿠데타였다. 헬기가 옥상 헬기장에 착륙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김 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왔다. 회장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최 전무가 이사회를 소집해 회장님의 해임안을 상정했습니다. 명분은 경영 부실과 비자금 조성 혐의입니다. 게다가 언론에는 회장님이 여비서와 치정 문제로 도피 행각을 벌였다는 찌라시까지 뿌려졌습니다. 민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들은 자신의 사적인 감정까지 정치적인 무기로 이용하고 있었다. 강서윤을 잡기 위해 벌였던 그 필사적인 추격전이 그들 눈에는 회사의 위기를 방치한 채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닌 무책임한 경영자의 일탈로 비틀어져 포장된 것이었다. 민재는 흑투성이가 된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곧장 임원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최 전무를 비롯한 반란 주동자들이 거만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평소 민재 앞에서 숨도 크게 쉬지 못하던 자들이었다. 최 전무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아니, 이제 곧 전 회장님이 되시려나? 꼴이 말이 아니군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그룹의 오너가 흙탕물이나 뒤집어 쓰고 다니다니 주주들이 알면 통탄할 노릇입니다. 민재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며 상석으로 걸어갔지만 이미 그 자리는 최 전무의 서류들로 점령당해 있었다. 민재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누구 마음대로 이사회를 소집해? 내 승인 없이는 그 어떤 안건도 통과될 수 없다는 걸 모르나? 최 전무는 콧방귀를 뀌며 서류 한 장을 민재 앞으로 던졌다. 이걸 보시죠. 회장님이 강서윤 실장과 공모하여 수천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증거 자료들입니다. 물론 조작된 것이겠지만 검찰과 언론은 진실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사회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강 실장까지 인터폴 적색수배 명단에 올리게 될 겁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들은 민재의 유일한 약점이 강서윤이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민재가 자신을 방어하려 들면 강서윤이 공범으로 몰려 파멸하게 되고 강서윤을 보호하려 들면 회사를 내놓아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민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강서윤이 곁에 있었다면 이런 허술한 함정 따위는 미리 간파하고 역공을 펼쳤을 테지만 지금 그에게는 믿을 수 있는 참모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때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붉은색으로 전멸하며 요란한 경고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건물 전체의 조명이 깜빡거리고 직원들의 비명 소리가 복도 너머에서 들려왔다. 뭐야? 무슨 일이야? 최 전무가 당황하여 소리쳤다. IT 보안 팀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절망적인 목소리로 보고했다. 서버가 다운되었습니다. 누군가 메인 시스템에 침투하여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그것은 최 전무 측이 고용한 해커들의 소행이 아니었다. 최 전무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시스템 화면에는 거대한 카운트다운 시계와 함께 프로토콜 오메가 발동, 관리자 승인 없이는 모든 데이터가 영구 삭제됩니다. 라는 메시지만 떠 있었다. 이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었다. 시스템 내부 깊숙한 곳에 심어져 있던 주인이 사라졌을 때 작동하는 자폭 장치였다. 민재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해 온 것은 강서윤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떠날 때를 대비해 혹은 자신이 없는 동안 회사가 악당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최후의 안전장치를 걸어둔 것이었다. 관리자 승인, 그 관리자는 오직 강서윤뿐이었다. 최 전무와 반란 세력들은 그녀를 쫓아내고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지만 정작 그 회사를 움직이는 심장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데이터가 삭제되면 천일그룹은 껍데기만 남게 된다. 고객 정보, 기술 특허, 금융거래 내역이 모두 사라지면 회사는 하루아침에 공중 분해될 것이었다. 최 전무가 민재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다. 내놈 짓이지, 당장 멈추라고 해. 이러다가는 다 같이 죽는 거야.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방. 강서윤은 낡은 노트북 화면을 통해 천일그룹 본사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통영을 떠나 곧바로 서울로 잠입해 있었다. 그녀는 민재가 곤경에 처할 것을 예상했지만 상황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최 전무 일당의 탐욕은 무능함과 결합하여 회사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었다. 그녀가 심어둔 오메가 프로토콜은 본래 외부 해킹을 감지했을 때 시스템을 봉쇄하는 방어 기제였으나 최 전무 측이 무리하게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려다 오작동을 일으켜 자폭 모드로 전환된 것이었다. 화면 속의 카운트다운은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30분 후면 그녀가 청춘을 바쳐 일궈온 천일그룹의 모든 역사가 디지털 먼지가 되어 사라질 운명이었다. 서유는 갈등했다. 노트북을 덮어버리면 그만이었다. 한민재는 몰락할 것이고 그를 괴물로 만들었던 권력의 성체는 무너질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원하던 바가 아니었던가?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은 민재의 절망적인 얼굴뿐만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웃으며 인사하던 경비원 아저씨, 야근하며 컵라면을 먹던 신입사원들, 그리고 회사의 존망의 생계를 걸고 있는 수만 명의 하청업체 직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민재는 밉지만 그가 짊어지고 있는 책임의 무게까지 미워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했던 커리어가 저런 탐욕스러운 무리들에 의해 망가지는 것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다시 회의실. 민재는 최 전무의 손을 뿌리치고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회사가 무너져가는 이 순간에야 비로소 강서윤의 존재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이 제국을 지탱하던 아틀라스였다. 회장님, 방법이 없습니다. 강 실장을 찾아야 합니다. 그녀만이 암호를 알고 있습니다. 김 부장이 울먹이며 매달렸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는 오지 않아.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는 절벽 끝에서 그녀를 놓아주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는 자유를 찾아 떠났다. 이제 와서 회사를 구하기 위해 그 지옥으로 다시 돌아와 달라고 부탁할 염치는 그에게 없었다. 민재는 눈을 감고 최후를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카운트다운이 10분을 남겨둔 시점.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최 전무는 살 길을 찾기 위해 전화기를 붙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임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었다. 민재는 그 추악한 난장판을 등지고 의자에 앉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윤이 남기고 간 작은 선인장 화분 자리를 손으로 쓸어보았다. 미안하다. 서윤아, 네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내 오만함으로 다 망쳐버렸구나. 그가 자책하며 고개를 떨구는 순간 붉게 전멸하던 대형 스크린의 경고음이 뚝 그쳤다. 갑작스러운 정적의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붉은색이었던 화면이 안정을 뜻하는 푸른색으로 바뀌고 맹렬하게 줄어들던 카운트다운 숫자가 멈췄다. 그리고 화면 중앙의 커서가 깜빡이더니 단 한 줄의 문장이 타자되기 시작했다. 시스템 복구 중. 관리자 접속 확인됨. 아이디 KSY. 강서윤이었다. 그녀가 시스템에 접속했다. 최 전무와 반란 세력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민재는 심장이 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돌아왔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이 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다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로 결심한 것이다. 스크린의 문구가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전체 공지 메시지였다. 지금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합니다. 모든 임직원은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외부 접속을 전면 차단하고 보안 등급을 최상위로 격상합니다. 그리고 문장은 잠시 멈추었다가 마치 민재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 천천히 이어졌다. 한민재 회장님, 5분 뒤에 지하 2층 서버실에서 뵙겠습니다. 혼자 오세요. 그 메시지는 구원 요청이자 동시에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단순히 회사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난장판을 정리하고 무능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리고 한민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지휘봉을 다시 잡은 것이다. 민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전신의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났다. 비켜. 그는 앞을 가로막는 최전무를 어깨로 거칠게 밀치고 회의실을 나섰다. 등 뒤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그를 불렀지만 들리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지하 2층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여왕을 아련하는 것뿐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민재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빗어 넘겼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고 놓쳐버린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다시 되찾겠다는 결기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지하 2층 서버실의 육중한 철문 앞 민재는 잠시 숨을 골랐다. 문이 열리고 수천 개의 서버렉이 뿜어내는 푸른 불빛 사이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타닥타닥 기계식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하고도 냉철하게 공간을 울리고 있었다. 강서윤은 여전히 통영에서 입었던 낡은 점퍼 차림이었지만 그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는 70층 펜트하우스에 있던 시절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민재가 다가가는 인기척을 느끼자 그녀는 타자치던 손을 멈추고 의자를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다. 차갑고 건조하고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그 눈빛. 민재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녀 앞에 섰다. 돌아왔군. 민재가 먼저 침묵을 깼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서윤은 팔짱을 끼며 그를 올려다 보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을 구하러 온 게 아니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내 인생에 7년이 들어간 이 회사가 저런 쓰레기들 때문에 망하는 꼴을 볼 수 없어서 왔을 뿐이에요. 민재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도 고맙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민재의 솔직한 감사 인사에 서윤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감사는 나중에 해요. 지금부터 48시간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낼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이 시간 동안 당신은 회장이 아니에요. 내 지시를 따르는 행동 대원일 뿐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불호령이 떨어졌을 제안이었다. 감히 비서 주재의 오너에게 명령을 하겠다니. 하지만 지금 민재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명령에 뭐부터 하면 되지? 그의 대답에 서윤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닌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확인하는 미소였다. 좋아요. 먼저 최전무의 비자금 계좌부터 털어서 검찰에 넘길 거예요.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죠. 당신은 넥타이 풀고 셔츠 소매 걷으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아주 바빠질 테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전의를 불태웠다. 붕괴 직전의 제국에서 황제와 그의 그림자는 다시 한번, 하지만 전혀 다른 관계로서 손을 잡았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지하 2층 서버실의 차가운 공기는 전장으로 나가기 직전의 참호와도 같은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서윤은 멀티 모니터에 띄워진 수십 개의 윈도우 창을 현란하게 오가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그 옆에 선 한민재는 마치 사령관의 브리핑을 듣는 장교처럼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있었다. 그녀가 건넨 태블릿 PC에는 최 전무와 반란 세력들이 지난 5년간 빼돌린 공금의 흐름,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경쟁사 임원들과 주고받은 밀약의 녹취록까지 모든 치부가 적나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 데이터들은 지금 이 순간 검찰 특수부 제3과장 개인 이메일로 전송되었습니다. 당신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서요. 서윤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계획의 치밀함은 소름 끼칠 정도였다. 민재는 화면을 넘기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내부의 쥐새끼들을 그녀는 이미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의 역할은 단순해요. 그들이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놓는 것. 그리고 언론 앞에서 완벽한 피해자이자 영웅으로 연기하는 것. 서윤은 의자를 돌려 민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할 수 있겠어요?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철저하게 계산된 쇼를 보여주세요. 민재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렸다. 연기라니, 이건 내 전문 분야지. 걱정 마. 네가 차려준 밥상은 아주 맛있게 먹어줄 테니까.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예전의 상하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목표를 공유하는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신뢰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민재가 서버실을 나서는 순간 서윤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그녀는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을 사냥할 차례였다. 회의실로 돌아온 민재의 발걸음에는 거침이 없었다. 문을 열자 최 전무와 임원들은 검찰 수사관들에게 민재의 체포를 종용하며 핏대를 세우고 있었다. 저 사람이 바로 횡령의 주범입니다. 당장 수갑 채우세요. 최 전무의 고함 소리에 민재는 느긋하게 박수를 치며 걸어 들어갔다. 훌륭한 연설이군요, 최 전무님. 하지만 주어와 서술어가 바뀐 것 같습니다만 좌중이 조용해지며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민재는 태블릿을 수사관 팀장에게 건네며 말했다. 지금 제 비서실장이 팀장님께 보낸 파일을 확인해 보시죠. 이 회사 서버에 랜섬웨어를 심으라고 사주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송금한 계좌가 누구 명의인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수사관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지며 최 전무를 향해 돌아갔다. 당황한 최 전무가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하지만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이 다시 켜지며 최 전무가 해커들과 통화하는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기 때문이었다. 이번 일만 성공하면 천일그룹은 내 거야. 한민재 그 애송이는 여자 문제로 매장시키면 그만이고. 명백한 자신의 목소리에 최 전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이것은 서윤이 실시간으로 해커들의 클라우드를 역해킹하여 확보한 따끈따끈한 증거였다. 민재는 얼어붙은 최 전무에게 다가가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네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 강서윤은 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여자라는 거. 감히 그녀가 만든 시스템을 건드려? 넌 지옥을 보게 될 거야. 수사관들이 최 전무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는 동안 민재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한편 지하 서버실의 서윤은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최 전무는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것이 뻔했고 그와 연루된 외부 세력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서윤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손가락을 놀리며 그들의 퇴로를 차단했다. 도망갈 곳은 없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이용하여 최 전무라인에 줄을 섰던 간부들의 사내 메신저 로그를 복구하고 그들이 법인 카드로 룸살롱과 골프장에서 흥청망청 쓴 내역들을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폭로해버렸다. 순식간에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직원들은 분노했고 여론은 급격하게 반전되었다.
단순히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부패한 임원들을 척결하려는 회장의 고독한 싸움으로 프레임이 바뀌고 있었다. 이 모든 여론 조작과 정보 통제는 서윤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오후 3시 언론사 기자들이 대거 몰려든 가운데 민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말끔한 슈트로 갈아입고 단상에 서윤이 써준 원고는 완벽했다. 적당히 감정적이면서도 논리정연했고 자신의 부덕함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명문이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재의 열변이 생중계되는 동안 서윤은 기자회견장 구석의 어두운 통제실에서 모니터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민재의 넥타이가 살짝 비뚤어진 것을 발견하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화면을 고쳐주려다 멈칫했다. 이제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매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씁쓸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궁지에 몰린 최전무의 잔당들이 최후의 발악으로 데이터 센터의 전원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려 한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 그들이 전원을 내리면 복구 중이던 데이터의 무결성이 손상되어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을 수도 있었다. 서윤은 즉시 경호팀에게 연락하려 했으나 통신망이 먹통인 것을 확인했다. 내부 공모자가 통신 잼머를 작동시킨 것이었다. 그녀는 지체 없이 서버실을 뛰쳐나가 데이터 센터가 있는 별관으로 달렸다.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았고 그녀는 비상계단을 통해 15층을 뛰어 내려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지켜온 7년의 세월이 그리고 한민재라는 남자의 미래가 이 데이터에 달려 있었다. 데이터 센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정비복을 입은 수상한 사내 2명이 메인 전력 케이블을 절단하려 하고 있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돌진했다. 멈춰. 그녀의 고함 소리에 사내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중 한 명이 거대한 몽키 스패너를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서윤은 몸을 나러 스패너를 피하고 사내의 복부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묵직한 타격감과 함께 사내가 꼬꾸라졌지만 다른 한 명이 그녀의 뒤에서 목을 조려들었다.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도 서윤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뒤에 있는 사내의 정강이를 굽높은 워커로 찍어버리고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하여 풀려났다. 통영에서의 싸움과는 달랐다. 여기는 그녀의 홈그라운드였고 그녀는 자신이 만든 성을 침범한 자들에게 자비란 없음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두 사내를 제압하고 케이블을 확보한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등이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잠겨있던 데이터 센터의 철문이 열리며 민재가 뛰어들어왔다. 기자회견을 마치자마자 이상한 낌새를 채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괴한들과 피를 흘리며 앉아있는 서윤을 번갈아 보며 경악했다. 강서윤, 너 괜찮아? 민재가 다급하게 달려와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항상 냉철하던 한민재가 자신의 슈트에 피가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상처를 지혈하기 위해 손수건을 꺼내 눌렀다. 서윤은 그런 그를 보며 피식 웃었. 회장님, 기자회견은 잘 끝내셨습니까? 지금 여기 계실 때가 아닌데요. 시끄러워. 회사가 망하든 말든 네가 다치면 무슨 소용이야. 민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말은 그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진심이었다. 그는 서윤이 없는 동안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지금 그녀가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며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오만한 CEO의 계산이 들어있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의 여자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민재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해. 나머지는 경호팀한테 맡겨. 넌 내 옆에 있어. 단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말고. 밤이 깊어지고 천일 그룹의 사태는 서서히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최 전무 일당을 전원 구속했고 언론은 민재의 리더십과 내부 자정 능력을 찬양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승리는 완벽했다. 민재와 서유는 텅 빈 회장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풍경으로 다가왔다. 테이블 위에는 식은 햄버거와 콜라가 놓여 있었다. 전쟁 같은 48시간을 보낸 후에 조촐한 승리 만찬이었다. 민재는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셔츠 단추를 몇 개 푼 편안한 모습이었고 서윤 역시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묶은 채였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두 사람은 편안해 보였다. 왜 그랬어? 민재가 정적을 깨고 물었다. 그냥 도망갔으면 됐잖아. 왜 굳이 돌아와서 이 고생을 사서 하는 거야? 그는 진심으로 궁금했다. 서윤은 콜라캔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 당신이 미웠지만 당신이 무너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만든 천일 그룹이 엉망이 되는 꼴을 보는 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대답에 민재는 피고 섰다. 자존심이라. 그래, 넌 그런 여자였지. 그는 몸을 돌려 서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강서윤, 나는 오늘 많은 걸 깨달았어. 나는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너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넌 내 부하가 아니라 내 파트너였어.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는지도 모르지. 서윤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민재의 눈빛은 진지했다. 다시 내 비서로 돌아오라는 말은 안 해. 그건 너에게 모욕일 테니까. 하지만 내 옆에 있어줘. 이번에는 상사와 부하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네가 원하는 권한, 지분, 직책, 뭐든 다 줄게. 내 브레이크가 되어주고 때로는 내 엑셀이 되어줘. 그것은 프로포즈보다 더 무게감 있는 제안이었다. 그는 자신의 왕좌를 그녀와 나누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었다. 서유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7년 동안 그를 보자 하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인정과 존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권력의 속성은 변하기 마련이고 사람의 마음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조건이 있어요. 서윤이 입을 열었다. 민재는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다. 앞으로 모든 중요한 결정은 저와 합의하에 진행하세요. 그리고 부당한 해고나 불법적인 로비는 절대 금지입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그 약속을 어기면 그때는 정말로 당신을 파멸시키고 떠날 거예요. 그녀의 서슬퍼런 경고에 민재는 멍하니 있다가 이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역시 강서윤이야. 날 협박하는 여자는 전 세계에 너 하나뿐일 거야. 그는 손을 내밀었다. 좋아, 약속하지. 내 모든 걸 걸고.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굳게 얽혔다. 그것은 새로운 계약의 성립이자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김 부장이 들어왔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긴급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한민재 회장님의 재신임안과 함께 강서윤 실장님의 부사장 승진 및 등기 이사 선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민재와 서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들었지, 부사장님. 이제 일하러 가시죠. 민재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가시죠, 회장님. 아직 처리해야 할 쓰레기들이 남아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제 그들의 발걸음은 엇갈리지 않고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의 통치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서울의 가로수들이 짙은 녹음으로 물들 무렵 천일 그룹 본사의 풍경은 6개월 전과는 완벽하게 달라져 있었다. 88층 대회의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것은 과거의 공포와 억압에 의한 무거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열한 토론과 합리적인 결정이 오가는 건강한 긴장감이었다. 긴 테이블의 상석에는 한민재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의 바로 오른쪽 예전에는 비어 있었거나 보좌진이 서 있던 자리에는 강서윤 부사장이라는 명패가 당당하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뒤에서 메모를 하거나 물을 따르지 않았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재무팀장이 제출한 분기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고 임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서윤은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태양 옆에서 함께 빛나는 또 하나의 항성이었다. 재무팀장님, 3페이지의 RD 예산 삭감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지적했다. 단기적인 순이익을 위해 미래 성장 동력을 자르는 건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사태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숫자에만 집착하다가는 결국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요. 이 예산안 전면 재검토하세요. 재무팀장이 곤란한 표정으로 민재를 쳐다보았다. 예전 같으면 민재가 비용 절감을 지지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재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강 부사장 말이 맞습니다. 당장 눈앞에 10원보다 10년 뒤에 100억을 벌어야지. 다들 강 부사장 의견대로 수정해서 내일 오전까지 다시 가져오세요. 회의실 안에는 무언의 감탄이 흘렀다. 독단적이던 황제가 현명한 조언자의 말을 경청하는 성군으로 변모한 순간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2사람만이 넓은 회의실에 남았다. 민재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의자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다. 오늘도 날카롭더군. 재무팀장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거 봤어? 예전에 나라면 그냥 잘랐을 텐데. 당신 덕분에 사람 하나 살린 셈이야. 민재의 말투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진심 어린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 서윤은 덤덤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당신이 자르는 걸 즐기는 취미가 있다는 건 알지만 유능한 사람을 공포로 다스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은 겁이 많아서 그렇지 분석력은 최고니까요.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녀가 들고 있던 무거운 서류 가방을 대신 들어주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저녁 일정은 비워뒀지. 민재가 물었다. 서윤은 피고쓰며 시계를 보았다. 회장님, 비서실을 통해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으셨잖아요. 제 스케줄은 꽤 비싼 편인데. 그래서 비서실장한테 뇌물 좀 먹였지. 오늘 저녁은 업무 연장이 아니라 사적인 데이트 신청이니까. 민재는 뻔뻔하게 미소 지으며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냈다. 기사도 수행비서도 없이 오직 2사람만이 움직이는 시간. 그것은 민재가 서윤을 되찾아온 후 지켜오고 있는 새로운 원칙 중 하나였다. 서윤은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메뉴가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내릴 거예요. 걱정 마. 당신이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곳으로 모실 테니까. 민재가 직접 운전하는 스포츠카는 도심의 정체를 뚫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다. 화려한 강남의 레스토랑이나 호텔 스카이라운지가 아니었다. 차가 멈춘 곳은 놀랍게도 6개월 전 서윤이 도망쳤던 통영의 그 재개발 예정지였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서윤의 기억과는 완전히 달랐다. 낡은 판자촌과 위협적인 철거용 펜스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아담한 주택들과 주민들을 위한 공원, 그리고 최신식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서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서윤은 차에서 내려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공원 입구에는 천일 희망 마을이라는 간판이 세워져 있었고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재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쑥스러운 듯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떠나면서 남긴 말 계속 생각했어. 내가 괴물이라고 했잖아. 괴물이 되지 않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당신이 가장 가슴 아파했던 이것부터 바로잡기로 했지.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와 나란히 섰다. 수익성은 거의 제로야. 아니, 마이너스지. 이사들이 반대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하지만 강행했어. 당신이 돌아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파트너가 되고 싶었으니까. 서윤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자신의 말을 단순히 흘려듣지 않았다. 그는 행동으로 증명했다.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가치관을 존중한다는 것을. 그녀는 민재를 올려다 보았다. 석양빛을 받은 그의 옆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따뜻해 보였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네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재는 그녀를 마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변한 게 아니야. 원래 내 안에 있던 모습인데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거지. 그걸 다시 찾아준 게 바로 너야, 강서윤. 민재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서윤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거칠게 낚아채는 손길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접촉이었다. 그때 절벽에서 당신을 놓아줬던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잘한 결정이었어.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대등하게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 서윤은 그의 손을 맞잡으며 미소 지었다. 맞아요. 그때 당신이 날 억지로 끌고 갔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겠죠. 당신은 여전히 외로운 독재자였을 테고 나는 불행한 인형이었을 테니까.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6개월 전에 폭풍우 치던 밤,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렸던 그 절박함은 이제 깊은 신뢰와 애정으로 승화되어 있었다. 민재는 품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다. 투박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만년필이었다. 이게 뭐예요? 서윤이 물었다. 계약서야. 민재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종신계약. 당신은 앞으로 평생 나를 감시하고 잔소리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가차없이 걷어차야 해. 그리고 퇴근 후에는 내 여자로서 나를 사랑해줘야 하고. 그는 만년필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부사장으로서의 서명은 회사에서 받고 이건 강서윤이라는 여자에게 한민재라는 남자가 바치는 프로포즈야. 받아주겠어? 서윤은 만년필을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족쇄가 아니라 그녀에게 세상을 바꿀 힘을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녀는 민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민재가 긴장하며 침을 꿀꺽 삼켰다. 또? 이번엔 뭔데? 회사 지분 50%? 아니면 내 전 재산? 서윤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이 또다시 괴물이 되려고 하면 그때는 경고 없이 진짜로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긴장하고 살아요.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고백이었다. 민재를 끝까지 믿고 지켜보겠다는 의지.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활짝 웃었다. 그거라면 자신 있어. 내 옆에 감시관이 이렇게 무서운 눈을 뜨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딴짓을 하겠어. 그는 서윤을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서윤도 이번에는 거부하지 않고 그의 넓은 어깨에 기대었다. 심장 소리가 맞닿으며 두 사람의 고동이 하나의 리듬으로 합쳐졌다. 지난 7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비서와 CEO, 도망자와 추격자, 그리고 이제는 연인이자 동반자. 그 길고 험난했던 여정의 끝에서 그들은 비로소 완벽한 안식처를 찾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었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서로를 완성해줄 유일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통영의 밤바다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두 사람을 축복하듯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지나갔다. 며칠 후 서울의 한 특급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 포럼 행사장.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레드 카펫 위로 검은색 리무진이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한민재가 먼저 내렸다. 그는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뒤이어 내리는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다.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서윤은 당당하게 그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등장에 기자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천일 그룹의 2인자, 철의 여인, 회장의 연인, 그녀를 수식하는 말들은 많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수식어에도 얽매이지 않는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행사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행사장 안에서 경쟁사 회장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민재는 여유롭게 그들과 악수를 나누었고 서윤은 부드럽지만 뼈 있는 농담으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했다. 두 사람의 호흡은 환상적이었다. 민재가 공격하면 서윤이 방어하고 서윤이 판을 깔면 민재가 결정타를 날렸다. 그들은 마치 춤을 추듯 비즈니스의 전장을 누비고 있었다. 샴페인 잔을 든 민재가 서윤에게 속삭였다. 보여? 저 사람들 표정.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어. 서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우리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당신의 과감함과 나의 치밀함이 합쳐졌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어요?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두 사람은 잠시 테라스로 나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이 발 아래에서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었다. 민재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다. 후회하지 않아? 다시 이 전쟁터로 돌아온 거. 서윤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후회는 없어요. 전쟁터라도 당신과 함께라면 꽤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민재를 돌아보며 눈을 반짝였다. 내가 이기게 해줄게요. 당신이 꿈꾸는 세상 우리가 같이 만들어요. 단 올바른 방법으로. 민재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영광입니다, 파트너. 이제 그들에게 두려울 것은 없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어 굳은 살이 되었고 서로에 대한 믿음은 강철보다 단단해졌다. 한민재는 더 이상 고독한 왕이 아니었고 강서윤은 더 이상 숨겨진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제국을 통치하는 공동의 지배자이자 서로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었다. 도시의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길게 어우러졌다. 그 그림자는 그 어떤 어둠보다 짙었지만 동시에 그 어떤 빛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CEO를 걷어찬 유일한 여자, 그리고 그녀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남자.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동화가 아니라 지금부터 써내려갈 치열하고도 찬란한 전설이었다.